학교 숙제로 쥐꼬리를 가져오래요. 너무 무서워요. 걱정 마라. 과연 이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강산평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심전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병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연한 보라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졌죠. 고무 바닥을 밟는 작은 소리였어요. 침대 위 신용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75살 노인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입과 코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너머로 입김이 희미하게 서렸죠. 용균의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옆 의자에서 아들 민수가 졸고 있었어요. 46살 중년 남자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인 채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죠. 민수의 손이 아버지 침대 난간을 잡고 있었어요. 잠결에도 놓지 않으려는 듯이요. 용규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이마에 주름이 졌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용규는 기억 속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3살 때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아이, 7살 때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가던 모습, 20살 때 대학 합격증을 들고 웃던 얼굴, 모두 어제 같은데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용균이 가늘게 손을 움직였어요. 민수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민수가 화들짝 눈을 떴어요. 아버지, 목소리에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용균이 산소 마스크를 조금 내렸어요. 간호사가 말리던 그 행동이었죠. 손이 떨려서 마스크가 비스듬하게 벗겨졌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숨소리와 섞여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민수는 아버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귀를 아버지 입 가까이 가져갔죠. 용균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오래 미룬 얘기를.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뼈만 남은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수의 따뜻한 손 사이에서 아버지 손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용균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해야겠구나. 이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기다렸어요. 용균의 눈빛이 창밖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눈빛이었죠. 65년 전 1960년의 어느 봄날로요. 심전개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용균이 눈을 감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에 입김이 가득 찼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60년. 내가 11살 때였지. 민수는 침대 옆 탁자를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작고 검은 디지털 녹음기였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작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용규는 그 빨간 불빛을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녹음하는구나.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기록하고 싶어요. 용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록해야지. 잊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평생 하지 않던 이야기. 이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용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영등포에서 살았어. 아버지, 어머니 나. 눈을 감은 채로 말했습니다. 마치 그 시절 거리를 다시 걷는 것처럼요. 손가락이 이불을 더듬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우리 아버지 성함은 신태화. 용균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황해도에서 피난 오신 분이지. 민수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용균이 계속 말했어요. 키가 크셨어. 어깨가 넓으시고 손이 컸지. 용균이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링거줄이 따라 흔들렸어요. 이렇게 큰 손이었어. 거칠었지. 민수는 아버지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앙상하게 마른 손이었어요. 하지만 뼈대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성함은 황순길, 너도 알지? 용균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작으셨지. 근데 억세셨어. 용균이 미소 지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셨거든. 미군 부대 물건들. 1960년 봄이었어. 용균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영등포 시장 골목에 살았지. 민수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용균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달랐지. 심전계 소리가 잠시 빨라졌어요. 용균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심장이 반응하는 거였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용균이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다는 듯이요.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1960년 봄, 영등포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좌판이 깔렸어요.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빈 깡통, 비누, 담배, 초콜릿. 온갖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순길은 골목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천을 깔고 그 위에 비누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얀 비누, 분홍 비누, 노란 비누, 파우더 향이 골목에 퍼졌어요. 달콤하면서도 코를 찌르는 냄새였습니다. 11살 용균은 어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용균의 눈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 좌판에 놓인 이상한 글씨들, 미군들이 버리고 간 깡통들. 용균은 그 깡통들을 주워 쌓아놓곤 했어요. 반짝이는 금속이 예뻐 보였습니다. 용균아,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저기 아버지 오신다. 용균이 고개를 들었어요. 골목 저 끝에서 아버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사람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었죠. 신태화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보였어요.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빨간 보자기에 뭔가 쌓여 있었죠. 숨기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황에도 사투리가 묻어났어요. 이거 좀 보시오.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신앙촌이라는데 전단지요. 용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신앙촌? 그게 뭐지? 거기서 일자리를 준다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카스테라 공장이 있다는데. 어머니가 전단지를 자세히 봤어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균은 그 글씨를 읽을 수 없었어요. 한자가 섞여 있었거든요. 부천 쪽이라는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깨끗한 곳이라오.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어머니는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균이 학교는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거기도 학교가 있다오. 시온국민학교라고. 용균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시온국민학교. 낯선 이름이었어요. 영등포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용균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가려고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빠를수록 좋겠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번 주 안에 짐을 싸야겠소.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균은 어머니 치마폭을 잡았어요. 그날 밤 단칸방에 세 식구가 모여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을 밝히고 있었어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벽에 그림자가 어른거렸죠. 용균은 구석에 앉아 그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보따리를 꺼내 옷가지를 쌌습니다. 용균의 옷도 함께 쌌죠. 낡은 옷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정성껏 빨아놓은 옷들이었습니다. 용균은 자신의 보물도 챙겼어요. 미군 깡통 하나, 골목에서 주운 예쁜 돌멩이 몇 개,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공책. 용균은 그것들을 작은 천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그것도 다 가져갈 거니? 용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칠 후 이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아버지가 짐을 묻고 어머니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용균은 빈 방을 돌아봤어요. 벽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았던 흔적들이었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이웃들이 나와 있었어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잘 가시오. 거기 가서 잘 되시오. 사람들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용균은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군용 트럭이었어요. 뒤쪽에 짐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짐을 실기 시작했어요. 보따리, 이불, 상자들, 모든 살림이 트럭에 올라갔습니다. 용균아, 올라타거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용균은 트럭 뒤로 올라갔어요. 짐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았죠. 용균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옷에서 비누, 냄새가 났어요. 트럭 엔진이 걸렸습니다. 우르릉 소리를 내며 떨렸어요. 검은 연기가 뒤로 피어올랐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골목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용균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영등포 시장이 뒤로 멀어졌어요. 좌판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멀어졌죠. 용균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용균을 더 꽉 안았습니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길이 좋지 않았어요. 움푹 패인 곳을 지날 때마다 짐들이 흔들렸습니다. 용균도 어머니 품에서 흔들렸죠.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었으니까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영등포는 이미 멀리 사라졌어요. 농가 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라 초록빛이 돋아나고 있었죠. 하늘이 넓었어요. 용균은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트럭 뒤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용균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어머니의 치마도 펄럭였죠. 아버지는 운전석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 뒤를 돌아보며 용균을 확인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용균이 코를 킁킁거렸어요. 어머니, 무슨 냄새예요? 어머니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카스테라 굽는 냄새인가 보구나. 용균은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멀리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줄지어 선 건물들이었어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저기다. 신앙촌이야. 용규는 몸을 일으켜 앞을 봤습니다. 넓은 땅에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영등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죠. 도로도 넓었어요. 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었습니다. 용규는 입을 벌리고 바라봤어요. 트럭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신앙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용규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트럭이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공장 건물이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더 진하게 났죠. 아버지가 트럭에서 내렸어요. 뒤로 와서 용균을 안아내렸습니다. 용균의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흙이 단단했어요. 영등포 골목의 질척한 흙과는 달랐습니다. 단단하고 깨끗한 땅이었죠. 용균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저기가 시온국민학교다. 아버지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학교 건물이 보였어요. 2층 건물이었습니다. 운동장도 넓어 보였죠. 용규는 그 학교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저기를 다니게 되는구나. 어머니가 용균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용균아. 새 집을 봐야지. 새 식구는 짐을 들고 걸었어요. 배정받은 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영등포보다 조금 넓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죠. 용규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이 깨끗했어요. 바닥도 말끔했죠.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카스테라 냄새가 다시 났어요. 용규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냄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규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등포에서는 듣지 못하던 소리였죠. 용규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리밥을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국도 끓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아버지는 벌써 공장에 가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하신다고 했어요. 용규나 씻어라. 어머니가 세면대야를 내밀었습니다. 찬물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용규는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눈이 확 떠졌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친 삼배 수건이었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 한 장. 용규는 밥을 한 숟갈 떴어요. 보리가 거칠게 씹혔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졌죠. 오늘 학교 첫날이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용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 사귀어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용균은 대답 대신 밥을 먹었어요. 사실 걱정이었거든요. 밥을 다 먹고 어머니가 도시락을 쌌습니다. 양은 도시락통에 보리밥을 담았어요. 무말랭이 몇 조각을 얹었습니다. 뚜껑을 덮고 천으로 감쌌죠. 점심 맛있게 먹어라. 용규는 도시락을 받아 청가방에 넣었습니다. 청가방은 어머니가 만든 거였어요. 헌천을 이어붙여 만들었습니다. 손잡이가 거칠었죠. 하지만 튼튼했어요. 용규는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새 교과서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카스테라 공장에서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멀리서 공장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어요. 용규는 학교 쪽으로 걸었습니다. 길을 걷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었어요. 모두 청가방을 메고 있었죠. 용규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용규는 혼자 걸었습니다. 시온국민학교가 보였습니다. 2층 건물의 학교였어요. 운동장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교문에 시온국민학교라고 쓰여 있었죠. 용규는 그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운동장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회 시간이었어요. 학년별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용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거렸어요. 한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온 학생이지? 용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학년 2반이구나. 저기 가서 서렴. 선생님이 가리킨 곳으로 갔습니다. 5학년 2반 줄 끝에 섰어요. 아바이가 뒤돌아봤습니다. 용균과 눈이 마주쳤죠. 그 아이가 작게 웃었어요. 용균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전체 학생들을 둘러봤죠.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청결이 생명입니다.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렸습니다.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교장의 말이 이어졌어요. 깨끗한 몸, 깨끗한 마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균도 따라 끄덕였어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따라하는 거였죠. 위생이 중요합니다. 교장이 계속 말했어요. 병을 막으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용균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영등포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는 정말 다른 곳이구나. 용균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조회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갔어요. 용균도 5학년 2반 교실로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파리를 잡읍시다. 쥐를 없애야 합니다. 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무 책상과 의자가 줄지어 있었어요. 칠판이 앞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분필 가루가 칠판 아래 쌓여 있었고 창문으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용규는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뒤쪽에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곳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책상이 낡았어요. 표면에 칼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이전에 앉았던 아이들의 흔적이겠죠. 옆자리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까만 눈동자. 용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용균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너 새로운 애지? 용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제 왔어. 그 아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철수야. 용균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나는 용균이야. 신용균. 철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영등포. 용균이 대답했어요. 와, 서울이네. 거기는 어때?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용균은 영등포 골목을 떠올렸어요. 사람이 많아. 좁고.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는 넓지? 처음엔 나도 낯설었어. 용균이 물었어요. 너도 다른 데서 왔어?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응, 인천에서. 작년에 왔어. 두 아이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었어요.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웅성거리던 교실이 조용해졌죠. 담임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즈음 돼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안경을 쓴 선생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어요. 교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아이들을 둘러봤죠.
그리고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강민호. 네. 한 명씩 이름이 불렸습니다. 용규는 긴장했어요. 자기 이름이 언제 불릴까? 신용균.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용균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어요. 용균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선생님이 용균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학생이구나. 용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거라. 선생님이 말했어요. 용균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출석이 끝나고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었어요. 칠판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캠페인. 크고 또렷한 글씨였어요. 아이들이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중요한 숙제를 내겠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죠. 위생 캠페인입니다. 분필로 칠판을 두드렸어요. 톡톡 소리가 났습니다. 쥐는 병을 옮깁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여러분이 직접 잡아야 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용균도 긴장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됐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꼬리를 가져오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개수를 세겠습니다. 책상 위에 공책을 꺼내 놓았어요. 여기에 이름과 개수를 적을 겁니다. 용균의 손에 땀이 났어요. 철수가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별로 경쟁입니다.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우리 반이 1등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매일 아침 검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영계면 벌칙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탁을 손으로 쳤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반성문을 쓰고 청소 당번을 더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용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복도로 나갔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두 숙제 생각에 잠겨 있었죠. 철수가 용균 옆에 섰어요. 무서워? 용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시락을 꺼냈어요. 용균도 천으로 싼 도시락을 풀었습니다. 양은 도시락통이 나타났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보리밥과 무말랭이가 보였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도시락이었어요. 보리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이나 무말랭이를 얹어온 아이들, 젓갈을 조금 가져온 아이도 있었어요. 용규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보리밥을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거칠게 씹혔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른 아침에 지은 밥, 그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용규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철수도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반은 작년에 꼴찌였어. 철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나셨어. 용균이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했어? 철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용균도 철수를 따라 나갔죠. 운동장 한쪽에서 아이들이 비석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납작한 돌을 세워놓고 다른 돌을 던지는 놀이였어요. 한 아이가 돌을 던졌습니다. 땅에 꽂힌 돌이 쓰러졌죠. 맞았다? 아이가 소리쳤어요. 다른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봄바람에 날려갔어요. 용규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등포 골목에서도 했던 놀이, 여기서도 똑같구나.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구석에서는 구슬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땅에 작은 구멍을 파놓고 구슬을 굴리는 아이들이었어요. 병뚜껑을 골대 삼았습니다. 들어갔다. 한 아이가 환호했어요. 철수가 주머니에서 제기를 꺼냈습니다. 신문지를 뭉쳐 만든 제기였어요. 헝겊으로 감싸서 묶었죠. 같이 할래? 용균이 대답했습니다. 응. 두 아이는 운동장 한쪽으로 갔어요. 철수가 먼저 제기를 찼습니다. 발등에 올려놓고 차 올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제기가 떨어졌습니다. 용균이 제기를 주었어요. 발등에 올렸습니다. 차 올렸죠.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떨어졌어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연습하면 잘하게 돼. 멀리서 말뚝박기 하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땅에 선을 긋고 두 아이가 마주 섰어요. 발을 쭉 뻗으며 겨루는 놀이. 한 아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아야. 다른 아이들이 웃으며 일으켜 세웠어요. 용규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비석치기, 구슬치기, 제기차기, 말뚝박기, 영등포에서도 했던 놀이들. 여기 아이들도 똑같이 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예전만큼 크지 않았어요. 아이들 얼굴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숙제 때문이었죠. 용균도 그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어요. 종이 울렸습니다. 오후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었어요.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용균도 철수와 함께 들어갔죠.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하천 둔치가 보였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쥐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용규는 그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밤에 저기를 가야 한다고. 오후 수업이 끝났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용균도 청가방을 들었어요. 거친 손잡이가 손에 닿았습니다. 철수가 옆으로 왔죠. 같이 가자. 교문을 나섰습니다. 길을 걷는데 철수가 멈춰 섰어요. 멀리 하천 둔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야 돼. 용균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지금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밤에 가야 많이 나온대. 용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에 혼자 어둠 속 하천 둔치.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철수가 용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 무서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칸방. 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용균아 왔니? 용균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학교 어땠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용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숙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서요. 부끄러워서요.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돌아왔어요. 손에서 카스테라 냄새가 났습니다. 세 식구가 저녁상에 둘러앉았죠. 보리밥, 된장국, 그리고 작은 카스테라 한 조각. 용균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용균이 고개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뭐 배웠니? 용균은 숨을 삼켰습니다. 청결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깨끗해야 산다. 용균은 밥을 한술 떴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숙제 생각에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왜 안 먹니? 용균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배불러요. 밤이 되었습니다. 용균은 이불 속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천 둔치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갈대가 스치는 소리 같았어요. 용규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았죠.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내일은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반성문을 써야 할까요? 청소를 더 해야 할까요? 용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두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숨소리만 어둠 속에서 커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용규는 여전히 빈손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선생님의 차가운 눈빛을 견뎌야 했습니다. 신용균, 오늘도 연계. 용규는 고개를 숙였어요. 교실에 공책이 걸려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의 이름과 개수가 적혀 있었어요. 강민호 마이너스 3개, 이철수 마이너스 2개, 박영애 마이너스 1개, 신용균 마이너스 0개, 0개는 용균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쟤 아직도 못 잡았대. 겁쟁이인가 봐. 용규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철수가 옆에서 위로했어요. 괜찮아, 용규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일찍 들어와 계셨어요.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온 거였습니다. 손에서 여전히 카스테라 냄새가 났죠. 아버지가 용균을 바라봤습니다. 용균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용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용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선생님이 오늘 오셨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생님이 집까지 오셨다고요. 숙제를 안 하고 있다면서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용균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숙제인데? 용균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쥐를 잡아오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니? 용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용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무섭겠구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 왜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위생 캠페인이라고 하더구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는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니. 용규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섰어요.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갔죠. 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아버지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용균아. 용균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비가 같이 가줄까? 용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혼자는 무섭겠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아비 손잡고 가면 되겠다. 용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조금은 덜 무서울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밤에 나가면 위험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괜찮소. 하천 둔치는 가까우니.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낡은 손전등이었어요. 건전지를 확인했죠. 밥 먹고 가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하지만 용규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되었거든요.
아버지가 용균의 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어요. 먹어야 힘이 난다. 밤 9시쯤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용균은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균은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밤거리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었어요. 희미한 불빛만 비추고 있었죠. 아버지의 손전등이 길을 밝혔습니다. 동그란 빛이 앞을 비쳤어요. 용균은 그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공장 쪽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에도 일하는 곳이 있었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죠. 용균은 아버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크고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용균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천 둔치가 가까워졌습니다. 갈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갈대를 스치는 소리. 용균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아버지가 멈춰 섰어요. 여기서부터 조심해야겠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전등을 아래로 향했어요. 땅을 비췄습니다. 돌과 풀이 보였죠? 발 조심하고. 용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둔치로 내려갔습니다. 경사가 완만했어요. 흙이 부드러웠습니다. 갈대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죠. 아버지가 앞장섰습니다. 갈대를 헤치며 걸었어요. 용균은 아버지 뒤를 따랐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천물이 흐르는 소리였어요. 용균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멈춰 섰어요. 손전등을 끄고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자. 어둠이 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꺼지자 주변이 캄캄해졌어요. 용균의 눈이 서서히 어둠에 적응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죠. 갈대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귀 기울여봐. 용균은 숨을 죽였어요. 귀를 세웠습니다. 갈대 소리, 물소리, 그리고 찍찍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균의 몸이 굳었어요. 아버지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갈대 사이를 비췄죠.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기 있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온 작은 자루를 펼쳤어요. 천으로 만든 자루였습니다. 용균아, 뒤에 있어. 용균은 아버지 뒤로 물러섰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어요. 갈대를 조심스럽게 헤쳤습니다. 손전등이 계속 그쪽을 비췄죠. 그림자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쥐였어요. 아버지가 자루를 펼쳤습니다. 재빨리 움직였어요. 쥐가 놀라 달아나려 했지만 자루가 그것을 덮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루를 묶었어요. 안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잡았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용균은 그 자루를 바라봤어요.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신기하기도 했어요. 정말 잡았구나. 아버지가 다시 손전등을 끄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잡으려는 거였어요. 용균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어둠이 더 이상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섰어요. 오늘은 이만하자. 자루를 들었습니다. 용균의 손을 잡았죠. 둘은 둔치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용균은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무서웠지만 해냈어요. 아버지와 함께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균이 불렀습니다. 응? 무섭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무섭지. 용균이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무서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멈춰섰습니다. 용균을 바라봤죠. 숨을 쉬는 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면서 샌다. 시범을 보였어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하나. 다시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어요. 둘. 용균도 따라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셋.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된다. 용균은 신기했어요. 정말 가슴이 덜 두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루를 보여줬어요. 하나 잡았소. 어머니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용균을 바라봤어요. 무섭지 않았니? 용균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가서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용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루를 묶어두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았어요. 내일 학교 가져가거라. 용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0개가 아닌 숫자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용균은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 하천 둔치, 갈대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손. 무서웠지만 이겨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숨을 쉬며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용균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자루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기척은 없었죠. 아버지가 이미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작은 봉투가 자루 옆에 놓여 있었어요. 용균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했습니다. 0개가 아닌 증거였으니까요. 아침을 먹으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내거라. 용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오늘은 힘낼 수 있겠구나. 용균이 웃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용균은 봉투를 꽉 쥐고 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학교로 향했어요. 몇몇은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용균처럼요. 철수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용균아. 철수가 뛰어왔습니다. 오늘은 가져왔어? 용균이 봉투를 보여줬어요. 철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잘했다. 어떻게 잡았어? 용균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셨어.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교탁 앞에 공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름과 개수를 적는 공책이었죠. 아이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민호 2개. 선생님이 공책에 적었습니다. 이철수 1개. 철수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박영희 3개.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신용균. 선생님이 용균을 불렀습니다. 용균이 앞으로 나갔어요. 손에 든 봉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께 내밀었죠. 선생님이 봉투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1개. 공책에 적었습니다. 신용균 -1개. 더 이상 0이 아니었습니다. 용균은 자리로 돌아갔어요. 철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용균도 작게 웃었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해냈어요. 무서웠지만 아버지와 함께 이겨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났어요. 용균은 집으로 가는 대신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심부름을 부탁했거든요. 신앙촌 시장은 작았습니다. 영등포만큼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활기가 있었죠. 사람들이 오가며 물건을 샀습니다. 용규는 그 사이를 걸었어요. 생선 파는 좌판이 있었습니다. 비린내가 났어요.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고등어 사세요. 용규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채소 가게도 있었어요. 무, 배추, 파, 봄나물들도 쌓여 있었습니다. 초록빛이 선명했어요. 할머니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용규는 그 모습을 보며 걸었죠. 방앗간 앞을 지났습니다.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기름 짜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였어요. 용규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떡집도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인절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떡매로 떡을 치는 소리, 리듬이 있었어요. 용규는 골목 구석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어요.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균도 주머니에서 딱지를 꺼냈어요. 신문지를 접어 만든 딱지였습니다. 같이 할래?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용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땅에 딱지를 놓았습니다. 다른 아이가 자기 딱지를 내리쳤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용균의 딱지가 뒤집혔어요. 내가 이겼다. 그 아이가 웃었습니다. 용균도 웃었어요. 지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얼마나 놀았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용균은 일어나 먼지를 털었어요.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한 물건을 사러 가야 했죠. 잡화점으로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비누, 양초, 성냥 같은 것들을 팔았습니다. 용규는 어머니가 적어준 쪽지를 꺼냈어요. 비누 2개, 성냥 1갑. 주인 아저씨가 물건을 싸주었습니다.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요. 용규는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리밥 짓는 냄새, 된장국 끓는 냄새. 용규는 코끝이 간질거렸습니다. 심부름 잘 다녀왔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용균이 물건을 내밀었어요. 네. 어머니가 물건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잘했구나. 용균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공장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용균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이거, 손을 펼치셨어요. 카스테라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큰 조각이었어요. 공장에서 준 거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잘 먹어라. 용균이 카스테라를 받았어요. 부드러운 촉감이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났죠. 세 식구가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보리밥, 된장국, 무말랭이, 그리고 카스테라 한 조각.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용균에게는 풍성했습니다. 용균아, 아버지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떠냐? 용균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정말이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으니까요. 친구는 잘 사귀었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철수라는 친구 있어요. 용균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저녁을 다 먹고 용균은 마당에 나갔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균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밤이 무서웠습니다. 어둠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둠을 이겨냈으니까요. 하천 둔치 쪽을 바라봤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기, 용균은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가야 하겠지.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숨을 쉬며 세는 것. 하나, 둘, 셋. 용규는 그렇게 숨을 쉬었습니다. 별을 보며 용규는 생각했어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구나. 무서운 것도, 새로운 것도, 이곳 신앙촌에서의 생활도.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용규나 들어와서 씻어라. 용균이 대답했어요. 네. 집 안으로 들어가며 용규는 다시 한번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용규는 이제 아버지 없이도 둔치에 갈 수 있었어요. 처음 몇 번은 아버지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죠.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겠구나. 용규는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용규는 혼자 준비했어요. 작은 자루를 챙겼습니다. 손전등도 가져갔죠. 아버지가 빌려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니의 재봉 가위, 작고 날카로운,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문을 나서며 용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공장 야근 중이었습니다. 용규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몇 번 걸었던 길. 하지만 혼자 걸으니 달랐습니다. 더 어둡고 더 넓어 보였죠. 발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공장 쪽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저기 계시겠구나. 용규는 그 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멀리 있지만 아버지가 같은 밤 아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하천 둔치가 보였습니다. 갈대가 어둠 속에서 검게 보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대가 일제히 흔들렸죠. 싸. 용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멈췄습니다. 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 들이마시고 둘, 내쉬고 셋. 가슴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둔치로 내려갔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동그란 불빛이 땅을 비췄습니다. 돌과 풀이 보였죠? 용규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갈대 사이로 들어갔어요.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용규는 멈춰 섰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눈이 서서히 적응했어요. 달빛이 갈대를 비췄습니다. 용규는 귀를 세웠습니다. 칙칙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웠습니다. 용균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손전등을 켜려다 말고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소리가 더 가까워졌죠. 이제였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빛이 갈대를 비췄습니다. 쥐 한 마리가 보였어요. 용규는 자루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죠. 쥐가 도망가려 했지만 용균이 빨리 자루를 덮었습니다. 잡았어요. 혼자서 잡았습니다. 용균의 가슴이 벅찼어요. 자루를 묶으며 용균은 웃었습니다. 해냈구나. 자루를 들고 일어서려는데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칙칙. 더 작은 소리였어요. 용균은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갈대 뿌리 쪽이었어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작은 구멍이 보였죠. 그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용규는 몸을 낮췄어요. 더 가까이 봤습니다. 구멍 속에 뭔가 움직였습니다. 용규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갈대를 헤쳤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아기 쥐, 아주 작은 쥐였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털이 젖어 있었어요. 아마 어미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찍찍 작고 가는 울음소리. 용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멈췄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잡아가야 하나? 용규는 자루를 바라봤어요. 이미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면 충분했죠. 굳이 이 작은 것까지. 하지만 숙제였습니다. 개수가 많을수록 좋았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죠. 용규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기쥐를 잡으려고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아기쥐가 너무 작았어요. 손바닥만 했습니다. 떨고 있었죠. 추운 건지 무서운 건지 용규는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떨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용균도 무서웠으니까요. 어둠이, 혼자라는 게 모두 무서웠습니다. 아기쥐도 그럴까요? 어미를 잃고 혼자 남겨져서 무서운 걸까요? 용규는 생각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였죠. 용규는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부드러운 천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아기쥐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두근두근, 용균의 손바닥에 그 떨림이 전해졌어요. 살아있구나. 용균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데 심장이 뛰고 있어. 나처럼. 용균은 아기쥐를 손바닥에 올린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작은 심장이 계속 뛰었어요. 용균의 손바닥에 그 박동이 전해졌습니다. 놓아주고 싶었어요. 이 작은 생명을 그냥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학교에 가면 또 혼나고 또 손가락질 받고. 용규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운 것에 닿았어요. 가위, 어머니의 재봉 가위. 용균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쥐를 바라봤어요. 손바닥 위에서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미안해. 용균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가위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날이 반짝였어요. 용규는 아기쥐의 꼬리를 봤습니다. 가늘고 긴 꼬리, 분홍빛이 도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꼬리가 필요했으니까. 용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싹 작은 소리가 났어요. 아기쥐가 몸을 비틀었습니다. 직, 짧은 비명. 용균의 손바닥 위에서 용균은 눈을 떴습니다. 잘린 꼬리가 손수건 위에 있었어요. 빨간 것이 조금 묻었습니다. 아기쥐는 떨고 있었어요. 아까보다 더 심하게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더 빠르게, 더 세게. 용균의 손바닥에 그 공포가 전해졌어요. 용균도 떨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뭘 한 거지?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용균은 아기쥐를 들어 올렸어요. 갈대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덜 부는 곳, 더 안전한 곳. 손수건으로 아기쥐를 감쌌습니다. 여기 있어. 용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살아야 해. 제발. 아기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수건째로 아기쥐가 움직였어요. 비틀거리며 균형을 못 잡고. 꼬리가 없으니까. 용균은 그걸 봤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기쥐. 비틀비틀 갈대 사이로 사라지는. 용균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손에는 잘린 꼬리가 있었어요. 자꾸 가는 아직 따뜻한 주머니에 꼬리를 넣었습니다. 손바닥을 봤어요.
빨간 것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용규는 그걸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리고 손을 강물에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손바닥의 느낌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심장 박동, 그 떨림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용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자루를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이미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작은 봉투가 옆에 있었죠. 그리고 주머니 속 잘린 꼬리. 용규는 그걸 꺼내봤습니다. 말라 있었어요. 자꾸 가늘게. 이걸 내야 하나? 용규는 한참을 봤습니다. 결국 봉투에 넣었어요. 자루에서 나온 것과 함께 학교로 가는 길, 용규는 봉투를 들고 걸었습니다. 2개, 하나는 자루에서, 하나는 용균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바닥 위에 떨림, 가위 소리, 비틀거리던 모습.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모여 있었어요. 저마다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큰 봉투를, 어떤 아이는 작은 봉투를.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용균아, 어제 잡았어? 용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검사하겠습니다. 공책을 펼쳐 놓으셨어요.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용균도 그 줄 끝에 섰어요. 한 명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김영수 4개, 박철호 3개, 이순희 5개. 용균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신용균,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용균이 앞으로 나갔어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선생님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꼬리들을 확인하셨어요. 2개.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균은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손바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씻었으니까. 하지만 느낌은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심장, 빠른 박동, 그리고 가위 소리. 용규는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감추고 싶었어요. 그 느낌을, 그 기억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시락을 꺼냈어요. 용균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보리밥과 무말랭이.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철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용균아, 왜 밥 안 먹어? 용균이 고개를 저었어요. 배 안 고파? 철수가 용균을 봤습니다. 어디 아파? 용균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바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손바닥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밥을 먹던 손을 멈췄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반 실적이 다른 반보다 낮다고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주까지 반별 합계를 내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숫자를 쓰셨어요. 우리 반은 지금 30개, 1반은 35개, 2반은 41개입니다. 용규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30개. 그 중 하나는 자신이 자른 꼴이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시선이 교실을 훑었습니다. 용규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용규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바닥을 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느낌이 생생했어요. 작은 심장 박동, 떨리는 몸, 그리고 싹 가위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용규는 몸을 돌렸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저 달 아래 하천 둔치에 그 아기 쥐는
살았을까? 꼬리 없이 살 수 있을까? 비틀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용균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어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나는 구해준 게 아니야. 용균은 생각했습니다. 상처 주고 버린 거야. 살려준 척, 좋은 척. 하지만 결국 잘났잖아.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그 떨림을 지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깊숙이 새겨진 것처럼 그날 밤 용균은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서.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꼬리를 자르는 일, 그건 못하겠다고. 차라리 혼나겠다고. 차라리 손가락질 받겠다고. 하지만 다시는 그 떨림을 느끼면서 가위를 들지 않겠다고. 용균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12살의 밤, 혼자서 창밖의 달이 용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또 쥐꼬리 숙제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쓰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용균은 그 글씨를 봤습니다. 손바닥이 저렸어요. 2주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가위 소리, 떨리는 심장, 비틀거리던 아기 쥐. 못하겠다. 용균은 생각했어요. 다시는 못하겠다. 방과 후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용균아, 오늘 같이 갈래? 둔치에 용균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안 가. 철수가 놀랐습니다. 왜? 숙제잖아. 용균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아파? 철수가 물었어요. 용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못하겠어. 더 이상. 철수는 용균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알았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해줄게. 용균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 네 목까지 내가 잡아줄게. 철수가 웃었습니다. 친구잖아. 용균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이. 괜찮아. 철수가 용균의 어깨를 쳤습니다. 나 잘 잡잖아. 걱정 마. 그날 밤 철수는 혼자 둔치에 갔습니다. 용균은 방에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철수가 지금 거기 있겠구나. 나 대신. 용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요일 검사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섰어요. 용균도 섰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철수가 와서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봉투. 이거네. 용균이 봉투를 봤어요. 이게 뭐야? 네모. 철수가 속삭였습니다. 한 개 넣어놨어. 선생님한테 내. 용균은 그 봉투를 바라봤어요.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가면 또 혼나고 또 반평균 떨어뜨리고. 용균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마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신용균. 선생님이 불렀어요. 용균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어요. 한 개. 선생님이 적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 용균은 손바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직접 잡은 게 아니니까. 하지만 더 무거웠습니다. 철수가 대신 한 거니까. 빛 같았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매번 숙제가 나올 때마다 철수가 용균 몫을 대신 잡았어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6학년 내내. 용균은 한 번도 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혼자 갔어요. 매번. 용균 목까지. 힘들지 않아? 용균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철수가 웃었어요. 익숙해. 하지만 용규는 알았습니다. 철수가 점점 늦게 돌아온다는 걸, 더 멀리까지 가야 한다는 걸, 쥐가 점점 줄어드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야 했어요. 어느 날 철수 손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래? 용균이 물었어요. 갈대에 긁혔어. 철수가 손을 감췄습니다. 별거 아니야. 용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때문이다. 철수가 다친 건 내 때문이다. 나도 갈게. 용균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나도.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 나 혼자 하면 돼. 용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할지,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그냥 서 있었어요. 철수가 등을 돌렸습니다. 걱정 마. 우리 친구잖아. 그 말이 용균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쥐꼬리 숙제였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졸업 전 마무리 잘하세요. 용균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철수가 마지막으로 또 가야 한다는 것.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철수야. 용균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갈게. 마지막이니까. 철수가 웃었어요. 됐어. 끝까지 내가 할게. 그래야 마음 편하지. 하지만 용균이 말하려는데 철수가 끊었습니다. 용균아, 내가 왜 못하는지 몰라. 근데 이유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맡겨. 용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일을, 아기 쥐를, 가위 소리를, 고마워.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철수가 웃었어요. 뭘, 내일 밤에 갔다 올게. 다음 날 밤,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소보다 추웠어요. 용균은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어요. 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달도 안 보였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철수가 지금 거기 있겠구나. 저 어둠 속에 혼자서. 용균은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용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창밖을 봤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급한 소리였어요. 아버지가 문을 여셨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용균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철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가 둔치에서 용균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둔치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야. 용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철수가 강가 절벽 쪽까지 갔다고, 거기가 쥐가 많았다고, 그런데 발이 미끄러졌다고, 비가 와서 땅이 젖어 있었다고. 철수가 떨어졌습니다. 강물로, 차가운 겨울 강물로. 동네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밤새, 다음 날 아침, 하류에서 철수를 찾았어요. 용균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철수가 누워 있는 걸 봤어요. 얼굴이 하얗고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손에는 자루가 쥐어져 있었어요. 꽉! 용균은 그 손을 봤습니다. 철수의 손, 자신을 대신해서 매번 쥐를 잡던 손, 자신 대신 상처 나던 손. 그 손이 이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수 옆에 손을 뻗었어요. 철수 손을 잡으려고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용규는 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철수야. 내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어야 했는데, 내가 갔어야 했는데, 나 대신 내가 용균의 손에서 철수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잡을 수 없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용균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손, 아기쥐 꼬리를 자른 손, 철수를 살리지 못한 손, 이 손이 용균은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다 망쳤어. 사흘 후 철수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모두가 알았습니다. 철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용균은 상복을 입고 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어머니가 보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용규는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철수가 웃고 있었어요. 걱정 마, 우리 친구잖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용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용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울어도 된다. 하지만 용균은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자격이 없었으니까. 철수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용균을 봤어요. 용균이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철수가 내 얘기 많이 했어. 용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철수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용균은 알았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안 해서 철수가 대신했고 철수가 죽었다. 관 앞에 섰습니다. 용균은 철수를 봤어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자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보였습니다. 철수의 손, 가슴 위에 모아져 있었어요. 그 손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갈대에 긁힌 자국, 아직 남아 있었어요. 용규는 그 손을 봤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쥐를 잡던 손, 자신 대신 상처 나던 손, 자신 대신 차가운 물에 빠진 손. 용규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아무 상처 없는 손, 깨끗한 손, 아무것도 안 한 손. 이 손이 철수를 죽였다. 용규는 생각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돌멩이였어요. 둔치에서 주운 거였습니다. 철수가 좋아하던 곳, 갈대 사이, 그곳의 돌, 관 안에 넣었습니다. 철수 손 옆에, 미안해. 용균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철수야. 내가 갈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철수 손 위에 용균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장례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용균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철수가 왜 혼자 갔는지, 왜 그렇게 자주 갔는지, 왜 위험한 곳까지 갔는지, 용균 때문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말해야 할까? 용균은 생각했습니다. 철수 부모님께, 선생님께, 아버지께.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드러나니까 아기쥐를, 가위를, 그 떨림을, 그리고 무엇보다 말한다고 철수가 살아오지 않으니까 용규는 그날부터 침묵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65년 동안
일주일 후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졸업까지 한 달 남았어요.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철수 없이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자유주제입니다. 그리고 싶은 걸 그리세요. 용규는 도화지를 받습니다. 하얀 종이, 연필을 들었어요. 뭘 그릴까? 예전엔 손을 많이 그렸습니다. 손바닥, 손가락, 손등, 용균이 좋아하는 소재였어요. 연필을 종이에 댔습니다. 손을 그리려고 했어요. 손바닥 윤곽부터.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철수 손이 떠올랐어요. 관 속에 모아져 있던 손, 상처 나 있던 손, 차갑던 손, 그리고 자신의 손, 아기쥐를 올렸던 손바닥, 가위를 쥐었던 손, 꼬리를 잘랐던 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심장 박동, 그리고 가위 소리. 용규는 연필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릴 수 없었습니다. 손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연필을 집었어요. 손을 그리려고 손바닥 선 하나만이라도. 하지만 선이 그어지지 않았어요. 손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수 얼굴이 떠올랐어요. 걱정 마. 내가 해줄게. 우리 친구잖아. 그 손으로 나 대신 잡았고 그 손으로 자루를 쥐고 죽었다. 용규는 연필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섰어요. 그려야 해. 그냥 손이잖아. 선 몇 개잖아. 하지만 안 됐습니다. 손을 그리면 그날이 돌아올 것 같았어요. 아기쥐의 떨림, 가위 소리, 철수의 차가운 손. 용규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도화지는 비어 있었어요. 하얗게.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용규나, 왜 안 그려? 용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못 그리겠어요. 뭘? 손이요.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다른 거 그려도 돼. 용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필을 다시 들었어요. 나무를 그렸습니다. 잎사귀를, 새를, 손만 빼고 다 그렸어요.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강당에 아이들이 모였어요. 부모님들도 오셨습니다. 용균의 아버지, 어머니도. 한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철수 자리.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빈 의자만 덩그러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용균이 앞으로 나갔어요. 신용균.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용균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그 손을 봤어요. 이 손으로 받아도 되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빈 의자를 지나쳤어요. 철수가 없는 자리. 앞으로도 계속 빌 자리.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웃고 떠들며 사진 찍고. 용규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용규나. 네. 힘들지? 용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용균의 어깨를 감쌌어요. 다 알아. 아버지는 다 알아. 그 말에 용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날부터 용균은 손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65년 동안 단 한 번도 손만은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 손에 새겨진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아기쥐의 심장 박동, 가위로 자른 꼬리, 잡지 못한 철수의 손, 차갑게 식어버린 온기, 모든 게 용균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65년 동안 현재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용균이 깨어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미라가 곁에 앉았어요. 용균이 눈을 떴습니다. 다녀왔구나.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네, 아버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폐교에 다녀왔어요. 용균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랬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균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말해야겠구나. 65년 동안 못한 이야기를. 민수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미라가 용균의 손을 잡았어요. 용균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959년이었어. 용균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12살 때 쥐꼬리 숙제라는 게 있었어. 용균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둔치에서 아기 쥐를 발견한 밤, 손바닥 위에 올렸던 작은 생명, 두근거리던 심장 박동, 그 떨림, 살려주고 싶었어. 용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 없었어. 꼬리가 필요했거든. 그래서 용균이 눈을 감았어요. 가위를 꺼냈어. 어머니, 재봉 가위. 민수와 미라가 숨을 죽였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용균이 계속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어. 그 떨림을 느끼면서 꼬리를 잘랐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균의 볼을 타고 놓아줬어. 살려준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쥐가 비틀거렸어. 균형을 못 잡고 꼬리가 없으니까. 그게 65년 동안 안 잊혀. 용균이 말했습니다. 손바닥에 아직도 느껴져. 그 떨림이. 그게 다가 아니야. 용균이 말했습니다. 더 큰 게 있어.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용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용균이 말했어요. 나는 다시는 쥐를 잡지 않았어. 못 잡겠더라. 친구가 있었어. 철수. 그 애가 대신 잡아줬어. 내 목까지. 용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때문에 더 많이 잡아야 했어. 더 위험한 곳까지 가야 했고, 매번 나 대신 6학년 겨울이었어. 마지막 숙제. 철수가 또 갔어. 나 대신. 용균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왔어. 땅이 젖어 있었대. 철수가 미끄러졌어. 강으로.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라가 입을 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용균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하류에서 찾았어. 손에 자루를 쥐고 있었어. 내 목까지 잡으려고. 그러다가 용균이 울었습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안 해서 철수가 대신 하다가 죽은 거야. 민수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용균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손을 못 그려. 이 손으로 꼬리를 잘랐고 이 손으로 철수를 못 잡았어. 이 손이 다 망친 거야.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용균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65년 동안 갇혀있던 울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용균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용균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어. 뭐예요, 아버지? 편지를 쓰고 싶어. 대신 써줄 수 있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와 펜을 가져왔어요. 용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받아 적었어요. 첫 번째 편지. 철수에게. 철수야. 65년이 지났어.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그날 내가 나 대신 간 거. 평생 미안했어. 내가 내 목까지 잡아준 거. 평생 빚이었어. 내 손에 있던 상처.
아직도 기억나. 나 대신 생긴 상처. 내가 받았어야 할 상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같은 놈 친구해줘서. 미안해, 철수야. 두 번째 편지. 그날 밤 아기쥐에게. 내 심장 박동을 기억해. 손바닥 위에서 뛰던 작은 떨림. 살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꼬리를 잘랐어. 미안해. 내가 비틀거리며 떠나던 모습. 65년 동안 안 잊혀. 잘 살았길 바라. 진심으로. 세 번째 편지. 12살의 나에게.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무서웠을 뿐이야.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어렸을 뿐이야. 65년 동안 벌 받았어. 이제 됐어. 이제 놓아줘도 돼. 너 자신을. 용균이 편지를 다 받아 적게 한 후 눈을 감았습니다. 이걸 태워줘. 나 대신. 다음 날 민수와 미라가 폐교에 갔습니다. 용균은 갈 수 없었어요. 대신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병실에서 지켜볼 수 있게 운동장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갈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민수가 작은 깡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편지 3통을 넣었어요.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꽃이 일었어요. 종이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가장자리부터 검게 변하며 말려 올라갔어요. 용균은 병실에서 그걸 봤습니다. 화면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잘 가, 철수야. 용균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편지가 다 탔습니다. 제가 되어 바람에 날렸어요. 하늘로. 용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65년 동안의 눈물이 아니라 놓아주는 눈물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수와 미라. 용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용균이 말했어요. 아버지. 미라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스케치북과 연필. 이거. 용균이 그걸 봤습니다. 한참을. 손이 떨렸어요. 그려보실래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을요. 용균은 스케치북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종이. 65년 만이었어요. 연필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에 연필을 댔습니다. 선이 그어졌습니다. 천천히. 손바닥 윤곽. 5손가락.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계속 그렸어요. 손바닥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심장이야. 용균이 대답했습니다. 작은 심장. 아직도 뛰고 있는. 그리고 손바닥 옆에 또 하나의 손을 그렸습니다. 이건요? 미라가 물었어요. 철수 손이야. 용균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잡았어. 65년 만에 2개의 손이 종이 위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나는 용균의 손, 하나는 철수의 손. 서로 닿아 있었어요. 용균은 그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용균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그날 밤 용균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민수와 미라가 밤새 지켰습니다. 용균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어요. 손에는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2개의 손이 그려진 새벽 4시. 용균이 눈을 떴습니다. 민수의 손을 찾았어요. 민수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용균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입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괴물. 아니야. 민수가 귀를 가까이 댔어요. 뭐라고요? 나는
괴물이 아니었어. 그리고 천천히 민수의 손을 쥐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압력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용균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65년간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은 얼굴, 심전계 소리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미라도 함께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의 그림을 봤습니다. 두 개의 손, 나란히 서로 닿아 있는, 이제 만났겠네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철수 아저씨를, 그날 밤 용균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민수와 미라가 밤새 지켰습니다. 용균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어요. 손에는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손이 그려진 새벽 4시, 용균이 눈을 떴습니다. 민수의 손을 찾았어요. 민수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용균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입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괴물, 아니야. 민수가 귀를 가까이 댔어요. 뭐라고요? 나는 괴물이 아니었어. 그리고 천천히 민수의 손을 쥐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압력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용균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65년간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은 얼굴, 심전계 소리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미라도 함께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의 그림을 봤습니다. 두 개의 손, 나란히 서로 닿아 있는, 이제 만났겠네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철수 아저씨를. 한 달 후, 민수는 폐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 아버지의 마지막 그림이 있었어요. 두 개의 손, 교사 건물 벽에 그 그림을 붙였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조심스럽게 그 옆에 작은 글씨를 새겼습니다. 1959년 이곳에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잡지 못했고 한 아이는 대신 잡았습니다. 65년이 지나 두 손이 다시 만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대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폐교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두 개의 손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만난 두 친구의 손이. 민수는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손은 남았습니다. 영원히